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침묵이 나의 최악의 공포를 확인시켜 주었다. 더 이상 아무 일 없는 척할 수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이 결혼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말이다. 27년의 세월이 쌓은 신뢰라는 탑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금 그녀에게 진실을 물으면 그녀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내 의심을 병적인 집착으로 몰아붙일 터였다. 나는 그녀를 너무 잘 알았다. 그래서 나는 어설픈 탐정이 되기로 결심했다.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나는 차갑고 계산적으로 움직였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앉아 노트북을 열고 초소형 몰래카메라라는 내 인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던 단어를 검색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제품들이 마치 금단의 열매처럼 나를 유혹했다. 이걸 정말 사야 하는 걸까?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엿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의심의 독은 이미 내 온몸에 퍼져 있었다. 나는 그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들, USB 충전기 모양, 탁상시계 모양의 카메라 몇 개를 주문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아무런 표식도 없는 평범한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나는 아내 유진이 친구들과의 요가 수업을 간다며 경쾌한 목소리로 집을 나설 때까지 기다렸다. 다녀올게요, 여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27년간 나의 안식처였던 집은 순식간에 낯선 범죄 현장처럼 변해버렸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아내의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첫 번째 카메라는 거실, 책장에 꽂힌 먼지가 뽀얗게 쌓인 두꺼운 전공서적의 책등 사이에 교묘하게 숨겼다. 검은 렌즈가 어두운 책 표지와 하나가 되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카메라는 아내가 매일 아침 정성껏 물을 주는 커다란 몬스테라 화분 뒤편, 무성한 잎사귀 사이로 렌즈가 살짝 보이도록 설치했다. 그 식물을 볼 때마다 이제 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내 집에서 도둑처럼 움직이는 내 자신이 역겨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지독한 갈망이 그 모든 감정을 압도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 남는 것은 의심뿐이었다. 그 후 며칠은 문자 그대로 지옥과도 같았다. 나는 다시 편찮으신 어머니가 계신 시골집으로 내려와 있었지만 내 정신은 온통 서울의 아파트에 설치된 작은 렌즈드레가 있었다. 나는 매일 유진과 통화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인 척 연기해야 했다. 여보, 식사는 했어요. 어머니는 좀 어떠셔? 응, 방금 약 드시고 주무셔. 당신은 오늘 요가 수업은 어땠어?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내 눈은 식탁 밑에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수시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카메라의 라이브 영상을 확인했다. 심장은 와이파이 연결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할 때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대부분은 그저 집안을 오가는 유진의 모습뿐이었다.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고 소파에 누워 잠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함이 나의 의심과 격렬하게 충돌하며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 모든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걸까? 아주 잠깐 그런 달콤한 희망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제발 내가 틀렸기를.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나기 위해 존재했다. 내 이야기가 비극이 되기 위해. 운명의 그날 밤이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무심코 휴대폰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유진.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태석. 그놈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몸짓, 서로를 향한 시선에는 친구 이상의 끈적한 친밀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이 유진의 무릎 위에 스스럼없이 놓였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10년 전 결혼기념일에 함께 골랐던 바로 그 소파 위에서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키스했다. 길고
깊게.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 바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뼈를 애는 듯한 싸늘함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확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녹화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았다. 또다시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칠흑같은 시골집의 정적을 깨고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소리였다. 그녀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해맑은 웃음이었다. 이제 나에게는 불륜의 증거가 있었다. 고통스러운 사냥은 끝났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안에서 아내와 그 남자가 내가 없는 나의 공간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부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전원을 껐다. 분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얼음덩어리로 내 안에서 응축되었다. 나는 알았다. 이번 주말 서울로 돌아가면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남편이 아닐 것이다. 그 주말 서울로 향하는 내내 차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27년 결혼 생활에 대한 사망 선고문이었고 내 손에 들린 집행명령서였다. 나는 그 영상을 20번도 더 돌려보았다. 볼 때마다 심장의 파편이 하나씩 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 어쩌면 그것은 다가올 더 큰 고통에 대한 예행 연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익숙하지만 완전히 낯선 공간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의 의미가 변해 있었다. 그녀가 아끼는 현관의 난초도 우리가 함께 고른 거실의 커튼도 이제는 모두 거짓과 위선의 증거품일 뿐이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까지도 배신과 기만의 냄새를 풍기는 듯했다. 거실 소파에는 유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잡지를 보고 있었지만 그 자세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꼿꼿했다. 내가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단 몇 초의 침묵.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27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놀람이나 당황, 죄책감이 아닌 올 것이 왔다는 체념에 가까운 평온함을 읽었다. 그녀는 내 눈에서 용서나 미련이 아닌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운 얼음장 같은 결의를 보았을 것이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것은 끔찍할 정도로 평온한 정적이었다. 내가 수백 번이나 연습했던 분노의 첫마디. 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그 흔한 대사를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잡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결국 알아버렸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는 듯 담담하고 심지어는 후련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준비했던 모든 말이 한꺼번에 목구멍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른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는지도 몰라. 미안하다고? 대체 무엇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면 내 어머니가 위독한 동안 다른 남자와 뒹군 것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순간에 들킨 것이? 그녀의 고백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올 이혼 협상을 위한 서두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미친 듯이 변명을 늘어놓거나 최소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내가 알던 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능한 변호사처럼 혹은 냉정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이제 어떻게 할지 얘기해야지. 그녀는 소파 테이블 밑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 철저한 준비성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계획하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해온 사람 같았다. 이 집, 지금 시세가 20억 정도 하니까 깔끔하게 팔아서 10억씩 나누면 될 거야. 우리 공동 명의로 된 예금이랑 주식도 정리해서 반으로 나누고. 저 그림은 당신이 갖고 이 소파는 내가 가져갈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지금 그녀는 우리의 집을, 우리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부동산 매물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리킨 소파는
우리가 신혼 때 함께 조립하다 다리가 맞지 않아 꼬박밤을 새웠던 것이었고, 저 그림은 15주년 결혼기념일에 제주도에서 큰맘 먹고 산 것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억이라는 단위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우리의 27년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 당분간 지낼 곳은 있어. 없으면 내가 보증금 정도는 보태줄 수 있어. 그동안 어머니 병수발 드느라 당신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을 테니 괜찮은 부동산 중개인도 알아봐 줄까? 그 동정심 가득한 말투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나를 동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자료 문제도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유책 배우자니까 당신한테 줘야겠지.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신 책임도 아주 없지는 않잖아. 나는 숨 쉴 곳이 필요했어. 당신은 몇 년 동안 어머니에게만 묶여 있었고 나는 이 텅 빈 집에서 혼자였으니까. 당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어머니 병수발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해야지. 나도 내 인생 찾고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거야. 그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뚝 하고 끊어졌다. 배신감보다 더 지독한 모멸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녀는 나의 효심을 지긋지긋한 병수발로, 나의 고독과 헌신을 우리 관계 파탄에 책임으로 둔갑시켰다. 그녀의 논리 속에서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주체적인 여성이었고, 나는 과거에 얽매인 불쌍하고 무능한 남편일 뿐이었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은 헛웃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리며 온몸을 들썩이는 광적인 웃음이 되었다. 나는 불과 칼이 난무하는 전쟁을 예상했지만 내가 받은 것은 파산 절차에 대한 냉정한 브리핑이었다. 내 사랑은, 내 인생은 이 여자에게는 그저 청산해야 할 부실 채권에 불과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고통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다. 진짜 고통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세월이, 나의 모든 희생이 이토록 완벽하게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27년 결혼 생활에게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웃음이 멎자 끔찍한 냉정이 찾아왔다. 분노는 증발했다. 복수심도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이미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복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대신 그 빈자리에 독버섯처럼 끔찍하고 병적인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래, 좋다. 이 관계가 비즈니스였다면 나도 비즈니스로 상대해주리라. 그녀가 우리의 관계를 대차대조표로 만들었다면 나는 그 장부의 모든 항목을, 모든 숫자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나는 핏기 없는 얼굴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하자. 이 집도 팔고 돈도 나누자고. 그런데 그 전에 아주 사소한 게 하나 궁금해졌는데, 내 차가운 목소리에 그 평온하던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직 상처를 줄 수 있었다. 아주 깊고 지독한 상처를.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직 상처를 줄 수 있었다. 아주 깊고 지독한 상처를. 며칠 후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기계의 음성처럼 차가웠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고통 쇼핑의 시작이었다. 상처가 골마 터질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 상처를 헤집어 더 깊은 고통을 확인하고야만은 지독하고 병적인 자기학대. 어쩌면 나는 진실이 아니라 내 고통의 깊이를 측정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였지? 내가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포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년 여름부터. 작년 여름. 내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시골집을 오가며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끼니를 거르던 바로 그 시기였다. 내 모든 신경이 위독한 어머니에게 쏠려 있을 때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자주? 내 질문은 계속됐다. 집요하게, 무자비하게. 초반 몇 달은 거의 매일.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내가 없는 집의 풍경이 그려졌다.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우던 그 시간에 그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내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남자도 알아? 내가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보러 간다는 거? 돌아온 대답은 짧고 명료했다. 응. 그들은 내 효심을 알리바이로 사용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이 고통의 끝을 봐야만 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그 남자와 몇 번이나 더 잤지? 셀 수는 있나? 내 질문은 점점 더 집요하고 잔인해졌다. 그녀의 대답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쳤지만 나는 쉬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고통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마비 상태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집을 팔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만나고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그저 27년간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사업 파트너에 불과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이제 추억이 담긴 기념품이 아니라 재산분할 목록에 오를 차가운 자산일 뿐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이삿짐을 싸기 위해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옷장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순간 숨이 멎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짙은 갈색 빛이 도는 작은 도자기 항아리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었다. 10수년 전 두 번째 아이를 유산하고 우리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인사동의 어느 작은 골목길에서 이 항아리를 샀다. 백발의 도예가는 이 항아리가 천도의 불을 견뎌냈기에 영원을 담을 수 있을 거라 말했다. 그 말에 홀린 듯 우리는 항아리를 샀다. 그리고 그날 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약속했다. 이 생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가 죽은 뒤에라도 함께하자고. 우리의 유골을 이 항아리에 함께 담아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동해바다에 뿌려달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다음 생에서는 온전한 가족이 되자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맹세했었다.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여보. 그것은 우리의 가장 슬프고도 신성한 비밀스러운 약속이었다. 나는 그 작은 도자기 항아리를 가슴에 품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부서진 꿈이었고 배신당한 영혼이었다. 신성해야 할 약속의 증표가 이제는 가장 끔찍한 거짓말의 증거물이 되어 내 손 안에 있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온몸을 관통했다. 나는 항아리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유진은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태연하게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탁자 위에 일부러 쿵 소리가 나도록 항아리를 내려놓았다. 이거 기억나? 내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항아리를 보고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우리의 영원, 우리의 다음 생, 그 모든 게 전부 거짓말이었어. 당신한테 이건 그냥 먼지 쌓인 장식품에 불과했나? 궁지에 몰리자 그녀의 눈빛이 돌변했다. 당황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도끼 어린 방어기제가 돋아났다. 그녀가 드디어 치명타를 날렸다. 영원, 당신이야말로 그놈의 과거에만 갇혀 살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진짜 여자로 느껴본 게 언젠지 기억이나 해.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동정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지. 그녀는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을, 나의 가장 큰 상처를 무기로 꺼내들었다. 유산 후에 당신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언제나 조심스럽게, 만지면 깨질세라. 나는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이 아니었다고. 나는 위로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필요했다고. 당신은 내 눈물의 의미는 알았을지 몰라도 내 몸의 언어는 단 한 번도 읽으려 하지 않았어. 당신은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았어.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래,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유령처럼 대했잖아. 아이를 잃은 슬픔에 빠진 아내가 아니라 만지면 부서질까 두려운 박물관의 유물처럼.
강태석 씨는 적어도 나를 살아있는 여자로 봐줬어. 내 말에 웃어주고, 내 농담에 반응하고, 나를 원했어. 당신이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던 바로 그거. 그 말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였다. 내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 그녀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스스로를 억눌렀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나를 남자가 아닌 존재로 만드는 족쇄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나의 가장 깊은 사랑과 배려가 결국 그녀를 다른 남자의 품으로 밀어넣은 원인이었다는 잔인한 선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내 자존감이, 내 남성성이, 한 남편으로서의 내 모든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뒤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녀의 말들은 독이 되어 내 혈관을 타고 흘렀고 나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겼다. 완벽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나는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물 수 없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경멸 어린 시선과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도자기, 항아리가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자동차 키를 움켜쥐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의 폐허로부터, 나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그 여자로부터 도망쳐야만 했다. 집을 뛰쳐나온 나는 밤의 도시를 정처 없이 헤맸다. 그녀가 내뱉은 잔인한 말들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며 내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슬픔은 너무 깊어지면 분노가 되고 그 분노마저 임계점을 넘어서면 차가운 증오로 변했다. 나는 24시간 영업하는 허름한 카페에 차를 세웠다. 눅눅한 커피향과 희미한 담배 냄새가 뒤섞인 곳. 그곳에서 나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심판자가 될 것이다. 나는 변호사에게 제시할 질문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1. 유진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 소송 절차. R. 그 남자에 대한 상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3. 재산 분할 시 나의 정신적 피해 보상 최대 요구액 산정. 4. 그녀의 사치품 구매 내역, 외도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R is you. 그 남자, 강태석의 신상정보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 때마다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모멸감이 조금씩 법적인 무기로 변환되는 것 같았다. 그래, 사랑과 신뢰는 배신당했지만 돈과 법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복수다. 차갑고 철저하며 그녀의 오만한 미소를 지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렇게 한참을 복수의 계획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진동했다. 광고 전화겠거니 무시하려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민준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감정 없는 기계음 같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제가 민준입니다만. 누구시죠?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이유진 환자분께서 공황발작과 함께 자해 시도가 있어 현재 응급조치 중입니다. 등록된 비상연락처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공황발작, 자해. 하지만 그 충격은 곧바로 차가운 냉소로 바뀌었다. 연극.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카드, 마지막 연극이다. 자해. 저 여자가, 손톱에 흠집 하나 나는 것도 질색하는 여자가 내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하자 동정심의 호소의 상황을 뒤집으려는 비열한 수작. 그녀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궁지에 몰리면 피해자가 되어 상대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쇼를 하는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걱정 때문이 아니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녀의 위선적인 얼굴에 내가 방금 작성한 이 복수의 계획서를 던져주기 위해서였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연극을 평가하러 가는 냉정한 관객일 뿐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했다. 나는 그녀의 커튼콜에 던져줄 가장 잔인한 대사를 머릿속으로 연습했다. 이런다고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연극은 끝났어. 유진.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얀 벽,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 낮게 깔린 신음소리들. 그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풍경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병동의 커튼을 젖혔을 때 나는 입가에 걸려있던 냉소를 거두어야만 했다. 그곳에는 내가 알던 도끼 서린 유진은 없었다.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병원 침대 위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작고 초라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밀랍처럼 하얗게 질려있었고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눈은 굳게 감겨있었다. 몇 시간 전 나에게 그토록 잔인한 말을 퍼부었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고통에 지친 한 명의 환자. 나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언제나 완벽하게 관리되던 손톱의 매니큐어가 보기 흉하게 벗겨져 있었다. 그 사소한 디테일이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여력조차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그 낯선 모습 앞에서 내 안에 가득 찼던 분노의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들어온 것을 느꼈는지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텅 빈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리고 그 눈에서 후회인지 절망인지 모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나는 또다시 시작될 변명과 눈물의 향연을 기다리며 애써 마음을 다잡고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할 말이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가 다음에 내뱉은 말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과도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의사가 내가 암이래. 암. 그 두 글자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내 뇌리에 밝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병원 복도의 소음, 삑삑거리는 기계의 경고음, 다른 환자들의 고통 어린 목소리. 모든 것이 멀어지고 오직 암이라는 단어만이 거대한 종소리처럼 내 머릿속을 끝없이 울렸다. 거짓말. 내 이성은 그렇게 외쳤지만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이것은 이 이야기에 예상치 못한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전환점이었다.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던 복수를 위해 빼곡히 적었던 메모지가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나의 분노, 나의 증오, 그녀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파멸시키려 했던 나의 모든 계획들. 그 거대하고 파괴적인 단어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한낱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하찮고 무의미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병실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나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내 인생을 망쳐버린 여자. 그리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여자. 신이 있다면 이토록 잔인한 농담을 할 리가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과응보라며 기뻐해야 할까? 아니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불행 앞에서 슬퍼해야 할까?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텅 빈 공허함만이 나를 잠식했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다. 나의 복수는, 나의 증오는 이 거대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대체 무엇이었나?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질문이, 훨씬 더 무거운 질문이 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나는 완전히 텅 빈 껍데기가 된 기분이었다. 내 인생을 망쳐버린 여자. 그리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여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과응보라며 속 시원하게 웃어야 할까? 아니면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의 비극 앞에서 슬퍼해야 할까?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텅 빈 공허함만이 나를 잠식했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질문이, 훨씬 더 무거운 질문이 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내 안에서는 격렬한 내적 전쟁이 벌어졌다. 병원의 길고 하얀 복도를 끝없이 오가며 나는 내 안의 두 목소리가 벌이는 싸움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내 안의 한 목소리는 쉬지 않고 소리쳤다. 떠나.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야. 인과응보라고. 내 어머니가 아플 때 너는 길 위에서 밤을 새웠어. 그때 저 여자는 다른 남자의 품에서 웃고 있었다. 그걸 잊었나? 당신의 인생을 짓밟은 여자야.
그녀에게 더 이상 해줄 의무는 없어. 지금 당장 돌아서서 당신의 삶을 되찾아. 그 목소리는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모멸감을 먹고 자라나 매우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들렸다. 그래, 그 말이 맞았다. 그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훨씬 더 깊고 조용한 목소리. 그래도 27년이야.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세월의 의미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 지금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잖아.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멀리 살아. 네가 여기서 등을 돌린다면 저 여자는 정말 혼자야.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는 괴물이 되어서 남은 평생을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 그것은 이성의 목소리가 아닌 연민의 목소리였다. 내 안에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다는 희미한 증거였다. 이 두 목소리는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고 나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병원 복도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다. 유진은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실 앞에 빨간불이 켜지자 내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다. 5시간? 6시간?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나는 문득 그녀의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녀의 소지품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았다. 가방 안에서 익숙한 손때가 묻은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회사 동료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전화기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더 열어보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악마의 속삭임처럼 나도 모르게 메시지 앱을 열었다. 나는 그 남자 강태석의 이름을 찾아 눌렀다. 또 다른 고통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지독한 고통 쇼핑의 연장선이었다. 더러운 애정 표현과 미러들을 마주할 각오를 했다. 스크롤을 올리자 예상대로 역겨운 대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다시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나는 마지막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마지막 대화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그 남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몇 개나 연달아 와 있었다. 왜 연락이 없어? 유진. 무슨 일이야?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전화 좀 받아. 걱정되잖아. 그리고 그 위로 일주일 전에 유진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마지막 비밀이었다. 당신은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는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짧고 단호하며 칼날처럼 차가운 문장. 그녀가 스스로 이 관계를 끝냈던 것이다. 암 진단을 받기 일주일 전에 동정심을 얻기 위한 연극도 상황에 떠밀린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의지였다. 이 발견은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더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가 후회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그 남자와의 관계가 끝났을 뿐일까? 이것은 그녀의 행동을 용서할 이유는 되지 못했지만 내가 그녀를 한 가지 색깔으로만 판단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내가 알던 유진, 그리고 내가 몰랐던 유진. 그녀라는 인간의 복잡성이 나를 덮쳐왔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쳐 보이는 의사가 걸어 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수술 중에 환자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일단 수술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현재 환자는 중환자실에 있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로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24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안에서 싸우던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침묵했다. 떠나라고 외치던 분노의 목소리도 남아라고 속삭이던 연민의 목소리도 모든 갈등이 의미를 잃었다. 이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눈앞에는 배신한 아내가 아니라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한 명의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남기로 했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내쉬는 유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차갑고 무심한 기계음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박민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이혼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수학이 넘어 변호사의 의아한 침묵이 느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자신에게도 너무나 기이하게 들렸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제가 아내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로서 병간호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 내 별거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이혼은 합니다. 하지만 저 여자가 혼자 죽어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 지옥 같던 밤으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든다고 했던가? 적어도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고통은 무뎌지지 않았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저 내 삶의 풍경이 송두리째 바뀌었을 뿐이다. 나는 지금 아니 유진의 병실에 앉아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분주한 오후가 흘러가고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가득하다. 유진은 며칠 전 두 번째 큰 수술을 받고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이불깃을 붙잡은 채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고 싶을 것이다. 왜 아직도 저 여자의 곁에 있느냐고. 왜 당신의 인생을 망친 여자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고.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욕할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 나도 내 자신에게 수백 번도 더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것은 남은 사랑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날 그녀가 내 가장 깊은 상처를 무기로 사용했을 때 이미 산산조각나 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용서도 아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다. 이것은 어쩌면 나의 이기심일지도 모른다. 내 남은 인생을 위한 이기심. 나는 내 양심을 외면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그 사람이 설령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내버려두고 돌아서서 남은 인생을 과연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남기로 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자신의 평온한 삶을 위한 내가 선택한 길이다. 며칠 전 담당 의사는 우리를 불렀다. 최종 진단은 난소암이기 B. 다행히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아직 없다고 했다. 불행 중 다행. 하지만 의사는 희망적인 말 대신 혹독한 현실을 알려주었다. 앞으로 몇 차례의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내야 하며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그것은 싸울 기회가 있다는 희망인 동시에 길고 긴 고통의 터널로 들어서는 입구이기도 했다. 나는 며칠 전 유진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에게 내 결정을 분명히 전달했다. 나는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그녀의 얼굴이 아닌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당신이 이 힘든 싸움을 끝낼 때까지. 수술, 항암 치료, 필요한 모든 걸 도울 거야. 침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둬. 이건 용서가 아니야.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뿐이야. 당신 몸이 회복되고 혼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면 그땐 우리는 우리가 시작했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거야. 오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마침내 그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반박도 변명도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가장 기묘한 형태로 재정이 되었다. 참으로 잔인한 역설이다. 그녀의 배신, 내 인생을 파괴했던 바로 그 행위가 역설적으로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 만약 그녀가 그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성병검사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산부인과를 찾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몸속에 있던 암세포는 아무도 모르게 자라나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녀의 가장 큰 죄악이 그녀에게 가장 큰 구원이 된 셈이다. 신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지독한 아이러니다. 이 비극적인 소동 속에서 결국 승자는 누구도 아니지만 적어도 그녀는 목숨이라는 가장 큰 것을 건졌다. 나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본다. 이제 저 얼굴에서 나는 아내를 보지 않는다. 원수도 보지 않는다. 그저 내가 잠시 동안 책임져야 할 고통받는 한 명의 환자가 보일 뿐이다. 나는 이제 남편이 아닌 간병인이다. 내 인생을 파괴한 사람의 간병인.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가시밭길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은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살기 위해 내가 내린 결정이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다.